에서 상해와 재해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해에 대해서 이것이 상해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종종 발생 사고가 상해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에 대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재해는 어떨까요? 재해 분류표상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 S00,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 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재해라고 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상해사고로 인정이 됩니다. 각각의 요건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기침, 가래, 발열, 구음장애, 의식저하 증상으로 입원하여 일본 뇌염으로 확진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폐렴 및 폐혈증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망 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폐렴이었는데요. 이에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청구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데 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일본 뇌염 모기에 물리는 단계와 일본 뇌염 증상이 발현되는 단계를 나누어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서의 상해를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이 상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해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발생할 것, 그리고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염 모기에 물려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체내로 유입되는 것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연성 감염이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인체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250명 중 1명의 비율로 뇌에 퍼진다고 합니다. 일본 뇌염은 소아 혹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국내에 신고된 일본 뇌염 환자의 87%가 50대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50세 이후에는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항체 생성 반응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녀 간 환자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남자에게 약간 더 호발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피보험자의 체내에 유입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한 것은 연령, 성별, 체질 등 면역력 저하를 야기하는 내재적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외래성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모기에 물려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것 그 자체로는 신체의 손상이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일본 뇌염 증상 발현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신체 손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이었다고 하더라도 재해분류표의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내염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4호 제3급 감염병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보험과 재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에서 상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을 보면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체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 우리 사람의 신체를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체 보조장구, 의수나 의족, 의안, 의치 등은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이식되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면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신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상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상해로 판단하는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어떤 사고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상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상해의 3요소,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격성을 보겠는데요. 사고가 객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했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를 급격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날아온 공에 맞는 경우, 타인이 갑자기 덤벼들어서 폭행을 하는 경우, 불이 났는데 건물 옥상에 계속 고립되어 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 늪에 빠져서 천천히 가라앉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우연성을 볼게요. 사고 발생이 계약자 등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우연이라고 하죠. 반대로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인 경우를 고의라고 하는데요. 이 고의성이 없는 것을 우연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 중에 어느 한쪽에 우발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를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한 경우, 우연하죠.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는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겨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는 경우를 알고는 있지만 의사가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고 또는 그와 다른 일반적인 환자가 예상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 급격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래성을 볼게요.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에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경우에 제외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어떤 질병 같은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다면 그에 기여한다면 외래성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 우핀을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찔리는 경우, 그리고 독극물에 중독되는 경우가 외래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상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번엔 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품에는 재해 분류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재해 분류표에서는 재해에 대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에서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재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제1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재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 분류표에는 재해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도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무상에서 기여도가 몇 %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요. 과잉 노력, 격식만 또는 반복적인 운동, 그리고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식량 부족, 물 부족, 상세 불명의 결핍, 고의적 가해, 법정 개입 중에서 법적인 처형, 사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외과적, 내과적 치료 중에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아까 S00부터 Y84라고 했죠. Y60부터 Y69는 그 질병 코드에 해당이 되지만 진료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 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또는 기타 내과적 처치에 대해서는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 손실로 인한 탈수,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섯 번째, 우발적 익사나 익수, 그리고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계곡으로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중에서 질병에 의해서 원래 호흡장애가 있었거나 삼킴장애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00에서 U99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이 경우는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다면 그 개정된 내용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와 재해의 차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제1급 감염병을 포함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1급 감염병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생물 패러 감염병이라고도 하고요. 치명률이나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발생했을 때 또는 유행했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유입되거나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할 때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1급 감염병은 다음과 같이 2020년도에 17가지로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그 이전엔 6가지 질병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17가지로 크게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보면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한 초기에 U07이라는 코드를 사용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신종 감염병 증후군은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니까 보장 대상인 재해에도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U00에서 U99에도 해당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생명보험 업계는 서로 연락을 한 적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는데요. 앞에서 겪었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재해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6번, 그 U00에서 U99에 해당하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4급 감염병까지 하향 조정되어서 더 이상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장급부가 상해 후유장애인데요.
상해 후유장애 보장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애분류표상 장애지급료 3%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면 그 정해진 장애지급률에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보장이라는 보장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이 되었다면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상해 사망 보장이라는 담보도 있는데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좀 더 명시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상해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의 사고나 전쟁 등이 대표적인 면책 사유고요. 이 부분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고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를 말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일 때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다면 고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피보험자를 해칠 요량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 그리고 보장 개시부터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등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라면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은 손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래서 면책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면책 사유인데요. 위험 직업이나 취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의미는 즉 이 위험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관에서는 이 위험 직업 취미가 면책 사유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면책 사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에 열거된 행위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면책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먼저 위험 직업과 취미를 볼게요.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이 되겠습니다. 전문 등반은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서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는 그런 등반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등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그 시운전 이때는 보장하지 않는데 이때에도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경우에는 다른 보험과의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면책을 하고 있는 거죠. 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네, 상해보험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 조항도 있는데요. 상법에서 말하는 제6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라는 조항이 약관에 고스란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상법상 통지 의무를 이행하거나 불이행했을 때에는 회사가 위험의 변경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해지는 하지 않고 요율에 비례해서 삭감만 하도록 정했습니다. 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이름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 유지 기간 중에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는 의무인데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그리고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또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을 직업이라고 하냐면 생계 유지 등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하고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 무직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직무란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가용으로 기재를 했다가 영업용으로 하게 된 경우, 또는 영업용으로 기재했는데 자가용으로 운전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인데요. 비운전자, 운전을 안 하는 걸로 기재를 했다가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여 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통지 의무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제 계약 내용을 변경하게 될 건데요. 네, 계약 내용 변경 중에서 이제 위험 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변경 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그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요. 만약에 위험이 감소되었다면 보험료를 감액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정산 금액이 발생해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요. 회사가 안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험이 증가되었다면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요. 정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간을 정해서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추가로 납입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는 변경 전과 후에 직종에 따른 위험 등급별 위험 지수를 비율로 해서 삭감 지급합니다. 이 내용을 위험 등급 요율 비례 삭감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사고 발생한 내용과 그 직업 직무 변경이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기존 내용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앞에서도 조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위험 등급 요율 비례 삭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되었다면 회사는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삭감한다는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로 통보한 후에 그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어서 위험이 너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하죠. 자,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무엇을 말하냐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어서 계약이 인수되거나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계약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험 등급률 비례 삭감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높은 위험의 직업이나 직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통지 의무 위반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했던 분쟁 조정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가 중학생일 때, 아들인 피보험자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상해보험을 가입했고요. 이후에 체육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 중에 발목 골절이 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는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했고, 보험료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보험회사는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육대학교의 진학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볼까요? 자, 체육대학교에 재학한 경우요. 일반인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위험의 정도가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학교에 재학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의 정도가 현저히 증가된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사람이 알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분쟁조정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해당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받지 않았다면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가 보통의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보험 약관상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의 삭감이나 지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증액될 수도 있고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 시에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한 상해보험금 전액과 그 계약 해지를 원래대로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계약도 복원해주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